서울대학교 화학공학과의 김영균이요. 저희는 학생팀으로서 탄소 나노섬유의 코팅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는 것을 주제로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탄소 섬유라는 것은 1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의 직경을 갖는 나노기술 적용 섬유이며, 그리고 철이나 방탄복 소재 섬유보다 강한 차세대 소재로 구성하고 있다라는 것이 업계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탄소 소재의 특성으로는 내열성, 화학적 안정성, 전기 열전도성, 기계적 강도, 생체 적합성이 있고요. 그리고 첨단 소재의 조건인 4가지 유연성과 고강도, 고탄성, 그리고 흡착성까지도 만족을 하고 있는 그런 소재로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에너지 이슈에 따른 수요 창출 부분인데요. 주요 기업 협력 관계를 보시면 일본 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진이나 도레이, 미쓰비시 레이온 이런 회사들에서 주로 생산을 하거나 혹은 협력을 하거나 이런 과정들이고요. 이 회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맨 마지막 경량화 및 에너지 효율 제고 부분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연사분들이 설명을 했다시피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소비하는 그 자체로 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법에 의해서 또 절감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경량화 및 경량화 부분이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죠. 그리고 탄소 소재 시장 현황인데요. 순수 탄소 섬유 시장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2014년 정도에 24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 구도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일본의 3개 회사, 도레이, 테이진, 그리고 미쓰비시 레이온, 이 3개사가 서로 경쟁 구도를 이루고 있고 과점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 3개년의 영업이율은 20% 내외로 수익률이 비교적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럼 탄소 소재를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들이 있느냐 해서 총 7분야를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면은 에너지 효율, 수송기기, 전기전자 부분, 토목건축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각 분야마다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소재의 전기 전도성에 집중을 해서 투명 전도성 소재 혹은 정전기 방지 소재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되고요. 수송기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 및 부품 및 동체, 이것은 이제 단단하다 혹은 가볍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소재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죠. 다른 부분들도 거의 마찬가지로 탄소 섬유가 가지고 있는 여러 부분 중에 특정 부분만을 이제 채취해와서 자기들의 산업에 이제 적용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들어서 이제 탄소 소재라는 것이 그래핀이라는 것까지도 발전을 했는데요. 그래핀은 이제 흑연의 한 층만을 이제 따로 떼어내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노벨상까지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래핀이 구리보다 100배 많은 전류나 실리콘 대비 100배 전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탄소 소재를 이용한 제품들이 MIT가 선정하고 있는 세계 100대 미래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을 통해서 본 탄소 소재의 잠재성을 보면은 구조를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외형에 붙일 수도 있고, 혹은 그 자체로도 성형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 물질 개발 가능성을 충분히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재 용복합화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면은 탄소 소재라든지 그것은 그 자체의 이용도 분명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제 복합화해서 어떤 소재에 어떻게 붙일 것인지 또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하고 있는 산업계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복합화겠죠. 용복합화. 그렇다면 탄소 섬유를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겠는데요. 탄소 섬유를 이제 만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석유나 석탄에서 이제 부산물로 나오는 피치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다음과 같이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부분을 이제 고온에서 처리를 하면서 만든다든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펜계, 그러니까 폴리아크릴로 니트릴 부분이 어떻게 탄소 나노 섬유를 이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보시면은 이 폴리아크릴로 니트릴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을 때 이 말단계에 붙어 있는 이게 질소 부분인데요. 질소와 옆에 붙어 있는 탄소가 서로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좀 고온 부분이죠. 그래서 더 고온으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하나의 선상 구조가 하나의 선상 구조를 또 만나면서 하나의 층상 구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가열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그라파이트 형태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이제 망상 구조로 전체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의 섬유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탄소 나노 튜브 계열이나 이러한 펜계, 아크릴로 니트릴계의 제품들이 섬유화를 이룬다면 다음과 같이 아래 그림처럼 3차원으로 연결되어 있고 꼬여 있고 붙어 있는 이렇게 층층
층이면서도 또 꼬여 있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하나의 섬유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 섬유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적용 제품으로는요 여러 가지 있죠. 아까 앞에 연사분들이 말해주신 뭐 변기나 이런 뭐 개밥 그릇 그리고 젓가락이나 그리고 마우스 패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만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우스보다 비싼 마우스 패드가 됩니다. 이게 마우스 패드가 9만 원이고요. 마우스가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탄소 나노 섬유 부분에서는 이렇게 돈이라는 이걸 제품을 만드는 돈이라는 부분도 좀 줄여야 되는 코스트를 줄여야 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팅이나 착색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코팅이나 착색을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목적으로는 뭐 제품의 물리적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화학적 변성 요인 제거,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거나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심미적 요소 중대, 색을 입힘으로써 남들이 보기에 더 좋아 보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할 수 있고요. 제품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코팅을 통해서 성형을 한 제품들이고요. 생활가전, 컴퓨터, 항공기, 건축물부터 시작해서 특수용도로는 뭐 고내열성, 고기능성 제품까지 예를 들어서 뭐 프라이팬에 밑에 테플론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코팅이 하나의 계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코팅 방식으로는 스프레이 방식이 있고요.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필름을 붙여서 코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탄소 섬유 소재는 그 자체로서 흑연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들, 뭐 섬유나 뭐 이런 재질들은 거의 투명하거나 아니면 반투명하거나 이래서 색소를 이제 갖다 붙이기만 해도 그 색소에 색이 발현되는데 이런 탄소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갖다 붙여도 이 색이 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래 검은색이라서.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과제로서 탄소 섬유에 색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입힌 다음에 다시 한번 색을 입히는 과정을 거쳐야지 약 2번에서 3번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지 코팅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코팅과 착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를 수 있는 부분은 공법, 안정성, 착색제, 용매부터 시작해서 제품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리고 요새 들어서는 용복합 소재로서의 어떤 기능을 강화시킬 것인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결정을 하겠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학생적인 저희가 이제 회사에 직접 들어가서 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샘플을 채취를 해서 이렇게 직접 실험을 할 수는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접근을 한번 다가가 보았습니다. 저희가 집중한 것은 탄소 소재에 만약에 색을 입혀야 된다면 거기에 필요한 색을 입히기 위한 과정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용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용매를 샘플로 놓고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카본 나노튜브와 그리고 카본 파이버 소재 이 2가지 부분이 어떻게 연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보시면 기존의 접근법보다는 시뮬레이션을 통한 접근법이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물질에 직접적으로 좀 더 깊이 다가가기에는 좀 더 다양하게 볼 수도 있고 시각적인 효과도 둘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이제 도입을 해봤는데요.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이라는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분자를 각각 쪼개어서 원자 단위로 나눈 다음에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질 수 있는 게 뭐 이 2가지 분자 사이의 인력,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힘들이죠. 그리고 그 구조 자체로서 이게 3차원 구조를 가지는데 그 3차원 구조가 어떻게 생길 것인가 하는 형태학적인 측면도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확산 계수,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을 때 그 위를 통과하는 어떤 용매제나 분자들이 어떤 속도로 통과를 할 것인지 그 내부에 침투를 할 때 어떤 속도로 침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그래서 각 원자는 서로 다른 진동 계수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밴딩 되기도 하고 그리고 결합 길이가 늘었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 4개 이상의 원자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서로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모든 과정들을 이제 에너지로서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에너지 수준을 계속해서 낮추는 방법으로 해서 최적화된 낮은 에너지 단계를 찾아가는 것이 이 분자 동력학 시뮬레이션의 가장 기초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이제 연동을 해서 샘플 2가지를 둡니다. 탄소 나노튜브 계열과 펜 계열. 그리고 샘플 용매로는 이제 제가 둔 게 벤젠, 그리고 아세톤, 그리고 페놀 이 3가지를 둬봤습니다. 이것을 나눈 기준은 이제 극성을 좀 보고 싶었습니다. 극성에 대해서 이 펜 계열이나 혹은 탄소 나노튜브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
이렇게 물질을 결정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가상의 공간에 혼합물을 재현을 하고요. 혼합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자동결합 시뮬레이션을 구동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 구동 과정이고요. 이거는 이제 페놀과 탄소 나노튜브 소재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나노튜브와 아세톤 용매. 아까의 페놀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펜 계열의 그리고 벤젠 용매를 썼을 경우, 그래서 여기 있는 망상 구조가 펜 계열이고요. 여기 있는 위에 부분이 이제 벤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보시면은 혼합 용액의 뉴트론 스캐터링 부분이 알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데이터를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세톤, 페놀, 벤젠의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나 탄소 섬유 소재는 소수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성이라는 건 물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극성 분자인 아세톤 같은 경우에는 좀 물과 비슷한 다이폴 모멘트가 굉장히 큰 소재이기 때문에 튜브의 경직성을 높인다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상 구조나 혹은 튜브 구조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 벤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피크를 보이면서 좀 연화되어 있다. 비교적 아세톤보다는 부드러운 섬유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동 속도도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 보시면은 분자량이 좀 비교적 작은 아세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고, 그 다음에 벤젠, 그 다음에 페놀의 순서로 이렇게 이동 속도가 달랐습니다, 각각.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카본 나노튜브 아세톤, 벤젠, 페놀 계열은 이런 속도 계열을 보였고요. 그리고 순위로는 아세톤, 벤젠, 페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리펄전 포스가 강한 아세톤이 제일 활동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튜브나 월의 벤젠, 페놀 경향성의 역전위를 보시면은 여기서 아세톤과 그 다음 페놀, 그 다음 벤젠이 이러한 속도들 계열을 보였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속도의 역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탄소 섬유 소재나 아니면은 탄소 튜브 소재를 썼을 때 이 섬유에 어떻게 용매가 침투를 할 것인지 그 속도도 어떤 영향을 준다, 착색에 영향을 준다면은 우리는 이러한 역전 경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대적인 거리를 또 판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피가 상대적으로 적고 볼륨이 좀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좀 다이폴 모멘트가 큰 아세톤이 튜브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잘 많이 달라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아세톤이 표면적이 넓다고 해야 될까요? 표면적이 넓고, 그리고 이 카본 나노튜브에 직접적으로 붙는 그 계열의 숫자가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대 부피를 가진 페놀이나 벤젠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요. 하지만 여기 부분이 이제 소재 부분일 것이고, 이 부분의 뒤에 부분부터 이제 점점 용매가 붙어가는 과정이라면 6옹스트롬 부분인데요. 6옹스트롬이 거리의 단위입니다. 6옹스트롬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이 용매의 극성 분포나 이동 속도나 이런 계열과 거의 흡사하게 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보았을 때요. 이런 정보들로 통해서 판단을 해봤을 때요. 콘클루전인데요. 탄소섬유의 제조 방법이 물질 특성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재 용매 혼합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뮬레이션에서 도출된 정보와 기존의 정보의 비교 및 해석을 실시해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이렇게 집중했었던 부분은 만약에 이런 계열이 제가 선택하지 않은 용매, 그리고 뭔가 시도해보고 싶은 용매를 썼을 경우에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그러면은 아세톤이라든지 벤젠, 페놀 같은 경향성을 이렇게 나왔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경향성을 보이더라 하는 정도의 정보까지도 요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혼합해서 하나의 용매가 아닌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이렇게 혼합했을 경우에 어떻게 최적화된 용매제로서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결론도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각종 용매제 혼합비에 따른 최적화 가능성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감사합니다.